1982년 5월 7일 54세의 조한 킵이라는 한 여성은 학교 일을 마치고 브루클린에 있는 그녀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어머니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그녀는 그날 저녁 남편 하와드와 함께 코네티컷으로 주말 휴가를 보내기 위해 주를 떠날 계획이었죠. 집에 도착한 그녀는 한 소포가 그녀의 이름으로 배달된 것을 발견합니다. 그 소포는 갈색 종이로 포장돼 있었고 내용물은 한 권에 더 퀵 앤 딜리셔스 골매 쿡북이라는 요리책이었는데 조한은 평소에 요리에 관심이 많았고 또한 그 요리책이 어머니 날을 축하하며 온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조한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요리책을 펼쳐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책을 펼치자마자 그 책에서 세 발의 총알이 조한에게로 발사되었고 그중 두 발은 그녀의 복부를 관통하고 한 발은 근처에 있는 벽에 박히게 되었죠. 폭발로 인해 조한은 가슴 쪽과 손에 화상을 입게 되었고 집안은 연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심한 총상을 입은 조한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지게 됩니다. 조한의 남편 하워드는 갑작스러운 폭발 소리에 그녀가 있는 곳으로 황급히 달려갔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조한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워드는 곧바로 병원에 전화를 했고 앰뷸런스를 기다리는 동안 조한은 하워드에게 아마 다른 피해자도 있을 거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조한은 황급히 병원에 이송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지만 상처가 너무 광범위했던 탓에 안타깝게도 1982년 5월 7일 오후 7시 45분에 사망하게 됩니다. 경찰은 바로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범인을 찾기 위해 우선 폭발물이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책 안쪽은 전부 파여져 있었고 파여져 있는 빈 공간에 폭발물이 들어있는 구조인데 이 폭발물은 6V 배터리가 금속 튜브에 연결되어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그 금속 튜브 안에는 화약과 22구경 소총 탄알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책을 펼치면 배터리가 작동해 전류를 흘러보내어 총알이 발사되는 식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총알이 가슴 쪽을 향해 발사되도록 배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살해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었죠. 설계 디자인은 단순한 편에 속했고 이 폭발물을 만드는 부품을 얻는 것도 어렵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의 설계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배선에 대한 지식은 필요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단서를 찾기 위해 형사들은 소포가 어디서 발송된 것인지 추적했고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우체국을 통해 발송된 것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폭탄 파편 속에는 쪽지 조각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는데 하나하나 맞춰보니 거기에는 친애하는 조한, 당신은 죽는다 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출처에 따르면 쪽지에는 하워드와 두 자녀가 다음 타겟이 될 것이라는 경고문도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조한은 사망 직전 남편 하워드에게 인근 지역에 있는 학교에도 폭탄물이 배달될 수도 있으니 학교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돌리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근방에서 더 이상의 폭탄 배달 사건은 없었고 범행 동기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지 못한 형사들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형사들은 단서가 부족했지만 범인을 잡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사를 이어갔고 수사의 방향은 점차 조한의 가족인 하워드와 그의 자녀인 도린과 크레이기에게로 맞춰지게 됩니다. 하워드는 그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에 전적으로 협조를 했고 아무런 영장 요구도 없이 조한이 사용하던 다이어리와 그가 운영하던 가게 열쇠까지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도린과 크레이그는 조한의 장례식 날 경찰에게 신문을 받게 되었는데 장례식 당일 신문을 받게 된 것에 경찰의 불쾌감을 느낀 도리는 경찰에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반감 때문이었는지
하워드와 크레이그에게 경찰 요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형사들은 하워드와 도린이 조안의 살해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크레이그는 주요 용의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크레이그는 당시 28세로 조안의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크레이그는 부모님 가게에서 보트와 선박을 다루는 일을 하면서 배선과 관련된 일을 한 경험이 있었는데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가게에서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어 이런 일을 벌이게 되었다고 경찰은 크레이그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형사들은 크레이그를 용의 선상에 두고 그의 어머니의 살인과 연관시키려는 시도를 합니다. 폭탄 냄새 추적견을 사용하여 폭탄 포장지에서 크레이그의 냄새를 감지했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결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한 필적 분석가는 폭탄과 함께 발견된 쪽지의 글씨체가 크레이그의 필체와 유사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다른 필적 분석가는 반대 의견을 내면서 증거로 볼 수 없게 되었죠. 이에 마지막으로 경찰은 크레이그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지만 크레이그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거부하는 것은 그의 권리였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었지만 이 때문에 경찰의 의심을 더 사게 되었죠. 몇 주간의 수사 끝에 형사들은 크레이그의 유죄의 확신을 가졌고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종신형에 처할 수 있는 유해 물품 발송 혐의로 8월 9일 체포됩니다. 과연 경찰들은 그들이 찾고 있던 진범을 찾아낸 것일까요? 크레이그의 체포로 인해 그의 가족들은 상당히 불안해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사들은 크레이그와 조안은 서로 증오하는 관계라고 증언했죠. 그러나 하워드는 이 주장에 반박하며 이 둘은 가끔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증언했고 추가적으로 하워드는 크레이그가 해고된 것이 논쟁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그저 전기공학 작업과 관련해서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해고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검사들은 추가적으로 크레이그가 마약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하워드와 도린 모두 크레이그는 때때로 대마초를 피웠지만 대마에 의존할 정도로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검사의 주장에 반박합니다. 크레이그가 그의 어머니 조안을 살해했다는 물증은 없었고 심증만 있을 뿐이었죠. 그렇게 크레이그에 대한 기소는 결국 1983년 6월에 철회되었고 크레이그는 석방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증거나 용의자가 나타나지 않자 조안의 살인사건은 미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몇 년 동안 더 이상 폭탄 배달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크레이그와 도린 모두 그들의 가족에게로 돌아갔고 하워드는 그의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나 매사추세츠로 이주합니다. 조안의 가족들은 용의자가 발견되기를 바랬지만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무려 11년이란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11년 뒤인 1993년 10월 폭탄 배달 사건이 다시 발생합니다. 1993년 10월 15일 68세의 위생관리 직원이었던 안토니 렌자 씨는 아내 코니와 함께 펜실베니아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들의 자녀와 손주들도 펜실베니아로 함께 합류했죠. 이때 합류하면서 렌자 씨의 집에서 우편물들과 갈색 종이로 포장된 소포도 함께 챙겨오게 됩니다. 소포는 안토니 렌자 앞으로 되어 있었고 안토니 씨는 포장을 뜯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는 파란색 벨벳 동전 상자가 들어있었고 그게 뭔지 확인하기 위해 안토니 씨는 상자를 바로 열어봤다고 회상합니다. 하지만 안토니 씨의 예상과는 달리 동전 상자 안쪽은 폭발물로 채워져 있었고 폭발함과 동시에 3개의 탄환이 발사되었습니다.
이에 안토니 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11살의 손녀 리자가 탄환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정말 운이 좋았던 것이 상자를 열어볼 당시 정반향이 아닌 거꾸로 열었기 때문에 3명 모두 심각한 부상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형사들은 폭발 장치를 조사했고 여기서 조안을 살해한 폭발 장치와 비슷한 방식으로 설계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2개의 6V 배터리가 금속 파이프에 연결되어 있었고 뚜껑을 열면 스프링이 방아쇠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또한 주소를 적은 필체가 조안의 살인사건 때 사용된 것과 매우 유사했다고 합니다. 장치의 유사성이 주목되었지만 두 가족 간의 관련성을 설명한 연결점이나 11년의 공백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인 1994년 4월, 세 번째 사건이 발생합니다. 1994년 4월 5일, 과부가 된 앨리스 캐스웰은 남편 놀만과 함께 살았던 브루클린에 있는 자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놀만은 안타깝게도 6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죠. 그날 오후 1시 20분쯤 앨리스는 갈색 포장지에 소포를 하나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소포는 앨리스 앞으로 보내진 것이 아니었고 그녀의 오빠인 리차드 맥그렐 앞으로 보내진 것이었죠. 리차드 씨는 뉴아크 공항에서 일했던 세관 직원으로 은퇴 후 요양시설로 이사하기 전 잠시 앨리스 집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이긴 했지만 앨리스는 리차드의 우편물을 받으면 가끔 그에게 전달하곤 했죠. 그런데 전달하기 전 내용물이 무엇인지 항상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날도 앨리스는 리차드의 우편물을 그에게 가져가기 전에 열어보았고 안타깝게도 소포를 열자마자 폭발이 일어남과 동시에 파편이 그녀의 복부를 향해 날아가게 됩니다. 큰 충격을 받은 그녀는 간신히 정신줄을 붙잡고 비틀거림의 이웃집으로 걸어가 급히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위급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다행히 신속한 의료 조치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피해자 중 유일하게 소포가 자신 이름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열어봤던 유일한 피해자였다고 합니다. 3번의 폭발물 사건이 발생하고 언론은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범인을 집건 밤어, 조립식 총폭탄범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배달은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됩니다. 1994년 4월, 헤럴드는 자신의 집 앞에 놓여있는 수상한 소포를 발견합니다. 당시 그는 최근 발생한 폭발물 배달 사건과 뉴욕 북부에서 발생한 다른 폭력 사건에 대한 뉴스를 주의 깊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갈색 포장지에 소포를 받은 헤럴드는 그 소포를 의심하고 열지 않았고 가족에게도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대로 경찰에 이 소포를 넘겼고 경찰은 이 소포를 회수한 뒤 이 소포가 폭발 장치임을 확인합니다. 헤럴드의 신중함이 그날 그와 그의 가족 모두의 목숨을 구한 것이었죠. 그리고 1년 뒤인 1995년 6월 27일, 뉴욕 퀸즈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고 있던 임신 8개월 차인 스테파니 게프니는 집에 혼자 있는 동안 길모어 앞으로 배달된 소포를 받게 됩니다. 길모어는 할아버지 성이었고 내용물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스테파니는 소포를 뜯어보았고 안쪽에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테파니는 별 생각 없이 책을 펼쳐보았고 책을 펼치자 조안의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폭발이 일어났고 스테파니는 복부, 가슴, 그리고 다리에 화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정말 다행히도 그녀와 아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사고 다음날 출산을 유도해야 했다고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스테파니가 책을 비스듬히 기울여 다른 방향을 향해 열었기 때문에 총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1996년 6월 20일 집권 밤화에 마지막 소포가 발송됩니다. 그날은 부동산 중개업에서 은퇴한 70대 후반의 리차드 씨와 그의 아내 마리에타는 브루클린 자택에 있었습니다. 마리에타 앞으로 배달된 소포였고 소포는 남편 리차드가 대신 열어보았죠. 뉴욕의 마일츠 오브 다임스라는 아이와 어머니의 건강을 위한 비영리 단체에서 보낸 것처럼 보이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다고 합니다. 리차드 씨는 이 비디오 테이프가 광고물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폭발이 일어났고 파편은 근처에 있던 창문으로 튀었고 파편의 벽에다 파손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폭발 속에서 기적적으로 리차드 씨와 그의 부인 마리에타 모두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잔해를 살펴보니 비디오 테이프 내부에 2개의 총신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폭발 장치는 한 사이코패스가 만든 것처럼 보였지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타깃을 잡은 건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고 피해자들 간의 어떤 공통점이나 연결점도 찾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완전히 랜덤하게 선택된 것으로 보였죠. 그러나 사실 그동안 특정된 용의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1983년 폭발물 배달 사건과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던 한 경찰이 스티븐 와브라라는 남성의 집을 수색하던 도중 그곳에서 속이 파여져 있는 책과 함께 4발의 22구경 소총 탄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경찰은 와브라가 전년도에 발생한 조안의 폭발 사건과 관련이 있을 거라 의심하여 신문을 하였지만 와브라는 당당하게 이 물건들은 인군 군사기지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와브라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에 그는 잠시 미 해군에서 복무한 적이 있었는데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진단받고 퇴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다양한 폭탄 위협을 중심으로 범죄 생활을 시작했죠. 여러 차례 그는 직권 밤어가 사용한 것과 유사한 폭발 장치를 소지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와브라는 폭탄 배달의 피해자 중 연관이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첫 번째 피해자였던 조안이었죠. 고등학교 시절 조안은 와브라의 진로상담 교사였습니다. 경찰은 드디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접점을 찾아냈다고 생각했지만 와브라가 범인이 아니라는 한 가지 결정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조안이 살해되었을 당시 와브라는 감옥에 있었던 것이었죠. 혹시 와브라가 외부에서 도움을 받아 폭탄을 배달했을 가능성도 생각하여 계속 수사를 하던 중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폭탄 배달의 타깃이 되었던 피해자들의 약국 기록을 살펴보던 중 그곳에서 와브라의 룸메이트의 이름이 모든 기록에 있었던 것이었죠. 우연이라 보기에는 너무 흥미로운 일이었지만 사건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집권 밤어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이 테러범의 신원은 물론 동기조차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